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에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보복 조치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혀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우주 강국이 앞다퉈 달 탐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정됐던 달 궤도선 발사 일정이 2년 가까이 연기돼 달 탐사 경쟁에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3차원 영상에서 생겨나는 왜곡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리에 반사된 허상을 인식하고 제거하는 기술인데 자율주행차나 VR, AR 등의 분야에서 고품질의 영상을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보복 조치라는 의견을 밝힌 상태여서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홍선기 기자입니다. 일본을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발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 마감한 의견 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만 남아 이번 주 시행이 유력해 보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가지역을 가해 1과 가해 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기존 가지역 국가 가운데 일본만 가해 2 지역에 포함합니다. 국제 수출 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 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입니다. 근본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해 2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가해 2 지역 국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가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개정안 근거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다면 보복 조치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고시 개정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수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번 주 고시 개정안 발효가 유력해지면서 일본이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에 정부와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일본 무역분쟁소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예산 편성 상황을 점검합니다. 소위는 오늘 첫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안 보고를 진행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대책과 내년 예산안 반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과 대북 정책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우리 정부 대표단이 오늘 새벽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가 열리는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미옥 차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위원장 대표단은 이번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를 IAEA 회원국들에 알리고 공론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문미옥 차관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자정쯤 한국 대표 기조 연설을 통해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국제적인 공동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엄재식 위원장은 19일까지 이어지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비공개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IAEA의 서한을 보내 국제적인 공조를 요청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239만 원이 넘는 초고가에도 초기 물량이 완판된 갤럭시 폴드를 사기 위해 웃돈까지 얹어 거래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에 대한 뜨거운 반응 속에 조만간 중국 업체들도 잇따라 제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그 경쟁은 더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 기자입니다. 한 중국 거래 사이트, 삼성전자에 접었다 펴는 스마트폰인 갤럭시 폴드를 사고 판다는 글이 줄을 잇습니다.
239만 8천 원이라는 역대 초고가에도 웃돈까지 얹어 290만 원, 3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2,000에서 3,000대 초기 물량이 출시 10여 분 만에 모두 동나면서 이런 진풍경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 갤럭시 폴드를 직접 만지고 살펴봤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접히는 부분에 주름이 남는 것은 아쉽지만 결함 논란 부분은 상당히 보완됐습니다. 힌지 보호캡이 새롭게 들어갔고 이 힌지 보호캡의 역할은 이제 힌지와 이제 화면 보호막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쓴 서막을 시작으로 앞으로 폴더블 폰 수요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웨이는 다음 달 안쪽이 아닌 바깥으로 접히는 폴더블 폰을 내놓을 예정이고 샤오미 등 다른 중국 업체들도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려되는 건 2달이 넘어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입니다. 갤럭시 폴드의 핵심 소재이자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투명 폴리이미드가 수출 규제 세계 품목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폴리이미드 국산화가 어느 정도까지가 진척이 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조달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대응책이 세워져 있는 상태라서 폴리이미드 조달에는 이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앞선 기술력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소재의 국산화 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화두 가운데 하나는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특히 금융권에서 빅데이터를 사업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성장이 느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신용카드 회사가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앱을 설치하면 인공지능이 소비자에게 할인 같은 맞춤형 혜택은 물론 영업시간과 위치 등 정보도 제공합니다. 올해는 좀 어떻게 보면 첫 오픈된 거고요. 내년 그 후년까지 저희들이 고객의 라이프 플랫폼 또는 어떻게 보면 자산 관리 이런 것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단계적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건 소비자의 성향을 분석하는 다름 아닌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 덕분입니다.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나 각종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에 맞춰 정부 역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미 개인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내년 예산안에도 데이터와 인공지능, 5G 네트워크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플랫폼인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의 인프라 확충에 1조 7천억 원을 지원하여 혁신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데이터 경제 3법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개인정보 규제가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여권에서 개정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시민단체 반대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예 데이터가 별로 없다면 뭐 규제가 있어도 사실 뭐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거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기회가 많은데 이게 다 규제로 막혀 있다는 것이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미래의 먹을거리의 하나로 꼽히는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규제를 개선하려는 정책적인 문턱 낮추기와 추진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재난 대피 시설이 포항에 생겼습니다. 특수제재천으로 천장과 외벽을 만든 뒤 풍선처럼 공기를 불어넣어 형태를 유지하는 구조인데요. 이윤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포항 흥해의 주택지구, 체육관 같은 건물 외벽이 하얀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실내 높이는 10m가 넘지만 건축물이라면 꼭 있어야 할 기둥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일어난 포항 지진의 진앙이었던 흥해에 만들어진 다목적 재난 대피 시설입니다. 벽과 천장을 천으로 덮은 다음 내부에 풍선처럼 공기를 채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 시설은 규모 7이 넘는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질 걱정이 없습니다.
초속 40m 강풍이나 55cm가 넘는 눈이 쌓여도 견딜 수 있습니다. 낙하물도 안 생기고 진도 7 이상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태풍이나 폭설 모든 것에 다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유용한 재난 대피 시설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재난 상황에 더 안전하고 일반적인 건축 기술을 적용했을 때보다 비용도 60% 수준으로 적게 듭니다. 평상시에는 배드민턴이나 탁구 같은 실내 운동을 즐길 수 있어 주민 만족도도 높습니다. 재난 대피 시설에서 배드민턴을 하니까 너무 좋았고요. 기둥도 없고 그래서 아주 좀 편리하고. 포항시는 시범 운영을 거쳐 이런 재난 대피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반세기 전 달에 우주인을 보낸 미국은 오는 2024년 자국 우주인을 다시 달에 보낼 계획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우주 강국 등은 앞다퉈 달 탐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경우 예정됐던 달 궤도선 발사 일정이 애초보다 늦춰지는 등 달 탐사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50년 전 인류 최초로 달에 우주인을 보낸 미국. 미국은 반세기 만에 우주인을 다시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달 탐사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That at the direction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t is the stated policy of this administrat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return American astronauts to the moon within the next 5 years. 오는 2024년 착륙 예정인 이번 달 탐사는 달에 우주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사상 처음으로 달의 뒷면에 착륙선 창어 4호를 보낸 중국. 중국은 올해 말 창어 5호를 보내 달에서 시료를 채취해 지구로 가져올 계획입니다. 지난 1990년 아시아 최초로 달에 궤도선을 쏘아올린 일본. 일본은 오는 2020년에 무인 달 착륙선을, 2030년대에는 우주인을 달에 보낼 계획입니다. 한국은 애초 내년 말 달에 궤도선을 보낼 계획이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2022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개발 후발주자인 한국이 달 탐사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랑 협력하는 데 있어서 그 나사 카메라를 싣고 간다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국제협력이 잘 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만약에 이게 2022년 7월 또 2년을 늦게 한다 그러면 그런 협력들이 무산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오는 2022년 7월로 19개월 발사가 연기된 달 궤도선에는 나사의 음영지역 촬영 카메라 등 6개의 장비가 탑재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자율주행차나 VR과 같은 차세대 기술의 핵심은 3차원 영상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는 건데요. 국내 연구진이 3차원 영상에서 생겨나는 왜곡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전자의 조작 없이도 스스로 도로 위를 달리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는 도로 위 장애물이나 사물과의 거리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는데 이때 3차원으로 공간을 스캔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3차원 공간 스캔에는 레이저를 사물에 쏴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 사물의 거리를 측정하는 라이다라는 장비를 주로 사용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 라이다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레이저를 쐈을 때 이를 아예 투과시키거나 맞은편에 있는 엉뚱한 사물로 반사시켜 인식 오류를 일으키는 유리를 정확하게 찾아내 바로잡는 겁니다. 일반적인 피사체는 반사가 한 번 정도 일어나지만 유리는 빛이 투과도 하고 반사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레이저 펄스가 다수의 산란광을 발생시킨다는 정보에 착안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확률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유리 영역을 자동으로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의 기술에 따라 실제 건물을 3차원으로 스캔한 영상입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유리고 빨간 부분은 이 유리로 인해 나타난 허상인데 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반사된 부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3차원 영상에서 유리로 인한 오류를 잡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구팀은 이를 활용하면 자율주행차나 VR, AR 등의 분야에서 고품질의 영상을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수거된 생활제품은 전국에서 11만 7천여 개에 달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처분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7개 업체에 대해 제품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라돈 사태를 불러온 대진 침대 매트리스가 모두 7만 9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현 하이텍의 온수 매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제품에는 모두 방사성 원료 물질인 모나자이트가 사용돼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웅래 위원장은 제품 수거가 마무리됐지만 국내에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폐기 규정이 아직 없는 상태라며 원안위와 환경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를 안전하게 폐기하는 방법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장내 미생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면역력을 키우고 각종 질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장 속 세균들이 치매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우리 장 속에 사는 미생물은 모두 천여 종. 이 가운데 나쁜 균의 종이 많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이 비만과 같은 대사 질환은 물론 뇌질환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만, 당뇨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요. 자폐증과 같은 걸린 아이들도 장내 미생물이 건강한 아이들과 다르다. 이런 것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내 미생물이 치매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쥐를 관찰했더니 장내 미생물의 종이 건강한 쥐와 달라진 겁니다. 알츠하이머병 쥐의 경우 촘촘했던 장의 장벽이 느슨해지면서 독소가 혈액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신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뇌에도 영향을 주게 돼 치매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이 쥐의 건강한 쥐의 장내 세균을 이식했더니 치매를 일으키는 단백질들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상 쥐의 장내 미생물 환경이 구축되면서 장에 그 전체 누수 현상이 줄어들었고 타우나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그런 독성 단백질의 축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인지 기능이 증진되어서 나타나는 현상도 발견하였습니다. 장내 미생물을 이용하면 뇌에 약물을 투여하는 것보다 쉽게 치매를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나쁜 균이 많아지지 않도록 건강한 장내 환경을 유지하면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50대에 많이 생긴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50견은 심한 통증과 함께 관절 운동에 제한을 가져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옷을 제대로 갈아입기 어렵다. 샤워하기도 힘들다. 잠잘 때도 고통스럽다. 흔히 50견으로 인한 증상들입니다. 근데 뭐가 불편하냐면 이제 혁대 끼기도 안 되고 옷을 입을 때도 팔이 안 올라가니까 안 되고 완전 불편해요. 50견은 50대에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70대나 40대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을 둘러싼 주머니인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들러붙는 유착이 생겨 팔을 움직이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초기에 염증이 심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이나 주사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물론 후반기에 유착이 심할 때는 이런 주사나 약물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방치하면 어깨가 굳어져 움직임에 제약이 오기 때문에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유사한 어깨 통증 가운데 어깨를 둘러싼 회전근개가 파열되거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구분해야 합니다. 스트레칭을 포함해 운동을 꾸준히 하면 50견이 오더라도 증상이 덜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50견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원인 질환을 잘 치료해야 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네, 여름 휴가철은 끝났지만 나들이 하기 좋은 가을을 맞아 산과 들로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벌쏘임에 조심해야 합니다. 전체 벌쏘임 사고의 80% 이상이 7월부터 9월 사이에 일어나는데 특히 8, 9월은 산란기로 공격성이 강해진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119에서는 벌쏘임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